무주택자를 향한 화살이 아니라 무주택자에 대한 화살로 이어질 거다. 양도소득세와 이익세 엄청나게 때려 부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수입원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무주택자들에 대한 지지 기반 세력을 좀 강화시키는 목적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 이경민입니다. 저는 일단 영상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진보적인 성향도 아닌, 그렇다고 보수적인 성향도 아닙니다. 저는 완전히 딱 중도의 입장의 관점에 서서 여러 정책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색깔은 1도 없다라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기에 보수 정권이 들어온다라고 한들 바뀌는 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결국엔 시기와 상황에 맞게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서서 여러분들도 꼭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이 영상을 토대로 국가 채무가 엄청난 비중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역대 정권 최고치였습니다. 이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엔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스란히 이 국민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 채무를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대부분의 통합 재정 수지의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게 경상수입입니다. 이 경상수입에서 국세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 소득세와 이익세 이런 것들을 대량 걷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국가 채무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를 다 누구한테 전가하는 겁니까? 다주택자에게 지금 다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의 세금을 계속 징수하면서 국세 여러가지 세금들을 다 징수해서 국가 채무를 줄이고 있는 방안으로 계속 가고 있다. 자, 이러다 보니 이 무주택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들겠습니까? 아, 이런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구나 라고 또 착각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거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결국 무주택자의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의 이 국가 채무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오히려 더 커진 겁니다.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 채무 금액이 약 3천만 원 이상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주택자가 느끼는 이 3천만 원 부담액과 무주택자가 느끼는 이 3천만 원 부담액이 완전히 틀릴 겁니다. 지금처럼 유동성이 풀려있고 초저금리의 자산 인플레, 이 자산 시장이 계속 부풀려가는 이 시장에서 다주택자의 자산 보유액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무주택자는 현금의 가치를 계속 잃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부담해야 할 이 3천만 원, 누가 더 부담이 클까요? 당연히 무주택자가 느끼는 부담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의 부동산 이 세금 징수, 이 수요 억제 정책이 결국에는 이 다주택자를 향한 화살이 아니라 무주택자에 대한 화살로 이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양극화가 앞으로 더 심화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국가 채무가 얼마나 비중이 크길래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통계청 자료에 의한 이 국가 채무 비율과 국가 채무 금액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파란색이 국가 채무 금액을 나타낸 지표인데 2008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급격하게 채무액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723조 원으로 국가 채무가 늘어난 걸로 보실 수가 있는데 2019년 이후에 통계청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723조 원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965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비중으로 채무액이 늘어났다고요. 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약 37.7%로 늘어났는데 지금 37.7%로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47%까지 갔습니다. 거의 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인당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 늘어난다고요.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중앙, 한국일보 등에서 이 언론 보도가 나왔었던 보도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빚 660조 넘겨받은 문 정부,
빚 1,000조 원 물려준다. 무너지는 재정 건전성, 부채가 심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2024년 국가 채무 비율 약 60% 육박합니다. 그리고 다수 매체에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2019년에 얼마였죠? 37.7%였던 게 얼마 간다고요? 약 60% 육박될 정도로 채무 비중액이 늘어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한 거를 한번 보니까 똑같이 2020년, 24년 국가재정 운영계획상 2022년 국가채무 규모는 약 1,070조 원 규모, 그리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로 늘어날 것이다. 2024년에는 약 1327조 원으로 늘어난다. 앞전에 얼마였죠? 723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얼마로 늘어난다고요? 약 1,000조 원 이상, 1,300조 원 육박될 정도로 늘어난다. 그리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약 60% 정도 육박할 정도로 증가한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한 꼴이죠. 자, 근데 다만 그 원인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로 인한 세입 기반 약화 및 지출 소요 확대로 기인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코로나19라는 악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재정 지출이 늘어났고 그럼으로써 부채가 늘어났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땡겨올까요? 당연히 세입 기반 약화된 거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 통합재정 수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은 경상 수입이다. 이건 그 중에서도 국세 수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결국 다주택자에게 세금 징수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답이 나온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결국 다주택자의 세금 완화는 없다. 세금 징수만이 있다. 이해되십니까? 코로나 위기 발생 이전 문재인 정부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이전 정부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기획재정부에서 입장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 이렇게 발표한 이유가 뭐였죠? 언론 보도에서 재정 건전성이 문재인 정부에서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반박 보도로 입장을 발표를 한 거였죠. 이걸 또 수치화했습니다. 자, MB 정부에서 약 변화폭이 2.9% 늘어났다. 아니,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많이 늘어났다. 약 3.1% 늘어났다. 근데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1.7%밖에 안 늘어났다라는 걸 수치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여기에 꼼수가 있습니다. 꼼수가. 지금 나타낸 변화폭의 수치는 2년치밖에 안 나타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MB 정부 집권 시기에 늘어난 변화폭을 본다면 약 4.5% 늘어난 거고요. 2008년부터 2012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에서 2016년 이 4년치의 변화폭을 보니까 약 3.4% 늘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변화폭을 본다면 약 11.3%가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앞전에 이 두 정부 정권 변화폭보다 훨씬 더 높은 변화폭을 보실 수가 있겠죠. 결국엔 지금 빠르게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 이 수치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이번 연도 얼마나 갔을까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약 47.3%로 늘어났습니다. 47.3%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난 비중으로 늘어났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럼 역대 정부의 국가 채무 얼마나 늘어났는지 한번 봐볼까요? 김대중 정부에서는 85조 원 가량 늘어났고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약 165조 원, 이명박 정부에서는 180조 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약 170조 원 늘어나는 반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 410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앞전에 있는 두 정권의 부채보다 훨씬 더 채무액이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만 경기가 어려웠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앞전에 있던 모든 정부 정권의 위기가 많았어요. 경제 위기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 비중이 많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반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 채무 금액이 너무나도 늘어났다. 자, 이렇게 늘어난 국가 채무액을 누가 다 부담해야 된다? 개인이 다 부담해야 된다. 자, 2000년 이후 국가 채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한번 보면 엄청난 비중으로 계속 늘어났죠. 2003년 노무현 정권에서는 약 19%였던 게 지금 현재 47%로 엄청난 비중으로 늘어났다라는 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60% 육박될 정도로 늘어날 거다.
이게 국가 채무 비율이 30% 정도면 안정성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40%면 조금 위기다, 위기. 근데 이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통합 재정 수지도 한번 볼게요. 이건 순수한 재정 수입과 순수한 재정 지출을 차감한 지표를 나타낸 게 이 통합 재정 수지인데요. 보시다시피 2020년부터 쭉 오다 보면 2018년까지는 파란색이 더 우위에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자로 전환했다는 얘기죠. 근데 2019년부터 재정 수지가 완전히 악화돼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총 수입보다 총 지출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걸 수치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기준해서부터 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노란색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출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90조 원 적자를 보고 나서 지금 조금 많이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아직도 마이너스 63조 원 가량의 이 적자를 계속 보고 있다. 자, 그렇다면 통합 재정 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입원은 경상 수입입니다. 경상 수입. 그 중에 국세 수입입니다. 국세 수입. 세금. 국세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보시다시피 2015년 기준에서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국세에서 봐야 될 게 연두 색깔이에요. 연두 색깔. 이 소득세 및 이익세를 보셔야 될 텐데 이 청록색이 재화 및 용역,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를 뜻하는 지표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랑 소득세랑 이익세가 비슷비슷했었는데 2015년 기준에서부터 소득세 및 이익세를 더 많이 걷고 있다는 게 지표상으로 확연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2017년부터 완전히 급격하게 소득세 및 이익세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여러가지 이 국세 수입들을 걷고 있다라는 걸 이 지표에서 계속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추진 배경에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장기화에 따른 이 고용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긴급 대응으로 추경을 발표를 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예요. 당연한 취지인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기존에 있던 가용 재원이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의 잉여 자금이나 기금 재원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5조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 갖고는 모자르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약 10조 원 가량 발행을 한 거죠. 그래서 추경 예산이 약 15조 원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에 국민의 개인들이 다 지어야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된다.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15조 원 가량 나타냈고 2019년 이후에 통계 자료가 없던 이 통합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 이게 2021년 추경 예산안 여기에 완전히 명확하게 금액이 명시돼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총 수입은 약 483조 원 정도고요. 총 지출은 573조 원으로 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더 큰 비중이고 지금 완전히 적자 상태다. 그리고 총 지출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12% 늘어났다.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통합 재정 수지, 이 통합 재정 수지는 우리나라의 이 적자 상황을 금액으로 정확하게 명시해 줬습니다. 89조 6천억 원, 약 90조 원 정도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채무는 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7.3%였던 게 48.2%로 증가했고요. 채무 금액은 기존에 본 예산 얼마였습니까? 956조 원으로 예산 집행했던 거 요번에 추경 예산안에 9조 9천억 원 국채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포함한 금액 총 합산해서 약 966조 원 정도 늘어났다. 약 10조 원 가량 늘어난 거죠. 자,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액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기존에 봤던 2019년 국가 채무 금액과 비교했을 때 723조 원 했던 국가 채무가 지금 966조 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급속도로. 그리고 비율 자체도 지금 10% 증가된 거죠. 기존에 2019년 37.7%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48.2%로 늘어났습니다. 10%가량 늘어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했던 채무 누가 다 상환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다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역대 정권 최고치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 국가 채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회복하고자 부동산 투기라는 명목 아래에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그냥 두들겨 매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통합 재정 수지의 큰 수입원이 뭡니까? 국세입니다, 국세. 앞전에 우리가 본 지표와 동일하게 2017년부터 양도소득세와 이익세 엄청나게 때려 부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수입원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주택자들에게 수요 억제 정책 쓰면서 세금 걷어들인 수익입니다. 자, 이렇게 다주택자들에게 부동산 세금 징수를 함으로써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들의 물건들이 계속 나올 거고 수요 억제 정책을 계속 씀으로써 집값이 안정화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를 무주택자들에게 계속 심어줌으로써 무주택자들에 대한 지지 기반 세력을 좀 강화시키는 목적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산 인플레가 시작되는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어찌됐든 간에 집을 팔지 않으면 자산 가격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다주택자들의 이런 자산 가격이 있는 반면에 우리 무주택자분들은 현금을 보유함으로써 현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짐으로써 자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죠. 이렇게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결국엔 무주택자들이 느끼는 이런 국가 채무의 부담, 이런 체감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주택자들은 이제 딱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집을 살 건지 아니면 무주택으로 계속 기다릴 건지, 이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